이 3.1 운동이 있었던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보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지역 이야기하면 다 아실걸요? 1919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 강서 지역, 경상, 경기도, 화성, 송산 지역, 향남, 장안 다 퍼져나갔어. 그 중에서 화성 주민들이, 수천 명의 화성 주민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어. 그러자 일제는 예고 없는 발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6명의 주민이 사살됐어요. 400여 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봉화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면사무소 사무실을 습격하기 시작하고 일본 순사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 시작은 평화 시위였지만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성질이 바뀌어갔어. 니네가 우리 때렸어? 우리도 똑같이 때려줄 거야. 봉화 들자. 똑같이 때려주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일제의 눈엣가시가 됐습니다. 이 화성이. 그렇게 4월 15일 오후 2시경 화성 제안리로 들이닥친 순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야, 우리가 때렸던 거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는 없었다. 근데 그거 미안하니까 우리가 사과할게. 너네들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모아두고 사과할게. 교회로 와라. 주로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7살 어린아이가 동생 먹여 살리겠다고 식모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아마 먹을 거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나봐요. 제안리 교회로 불러요. 미리 명단을 다 파악했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에 찾아가서 데려왔어. 그렇게 교회에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갑자기 일본군이 교회 문을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못질을 다 해서 창문, 문 할 거 없이 다 막아놨어.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시작해요. 마구잡이식으로 사살한 일본군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교회 주위에 지푸라기를 깔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처참하게 학살당한 주민 23명. 창밖으로 뛰어내릴라 치면 밖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 총을 맞아 죽던지 아니면 산채로 안에서 교회랑 같이 타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서 증거인멸을 해놓고 이제는 마을을 찾아가면서 마을 집집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튿날 30리 밖에까지 재가 날아다니고 송장 타는 냄새가 나더랍니다. 이거를 나중에 증언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뒷동산에서 너무 서럽게 울고 있대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 교회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는다고. 사건 발생 3일 후에 도착한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라는 사람의 사진에 의해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알려졌고 감히 어떻게 조선인을 이렇게 학살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재판 비스무리한 게 열려요. 너무 민간인을 너무 학살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일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역에서 집단 반항기가 보여서
사격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혼란 중에 서쪽 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교회당에 옮겨 붙은 것 뿐이다. 이건 우발적이었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본군 학살 주범인 주민은 50일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어쩔 수 없는 사고 취급을 받았고 나중에 1982년이 되어서야 유해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63년 만에 발굴이 되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재앙리 교회 뒷동산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처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 3.1운동 이후에 바로 독립은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국외에서 만주에서는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했고 민족운동이 전개가 됐고 이제부터 일본이 통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제하고 다 통제하는 무단 통치였어.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죽여버릴 거야 였는데 문화 통치로 바뀌어버렸어. 얘네 이렇게 무조건 억압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바뀌고 우리 민족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 그리고 국외적으로는요. 물론 의거 활동도 많았고 우리나라의 독립활동도 활발했는데 다른 약소 민족들의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도 반제국주의 운동이거든요. 오사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방송을 보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디.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셨던 간디도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인 거지. 대단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국내적이고 국외적이고 할 거 없이 진짜로 대단한 운동이었어. 물론 당장은 독립할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 민족 의식이 고취되었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 자,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3대 악녀로 불리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아주 유명한 여인인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서태후의 원래 호칭은 서태후가 아니라 자희태후입니다. 근데 원래 황후였던 자안황후와 함께 자희태후는 자금성의 서쪽에 산다라고 해서 서태후가 됐고요. 자안태후는 자금성의 동쪽에 산다고 해서 동태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서태후와 동태후예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주 긴데 조금 줄여서 묻혀있는 곳은 아직 못 팠던 거예요. 그러자 이 손전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차피 털릴 거 우리가 먼저 털어버리자! 를 발표를 했어요. 데뷔작은 벨벳. 또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도둑, 장무라비. 이 주인공 역시 집안이 되게 이야기할 인물은 러시아의 미친 왕입니다. 러시아니까요. 러시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러시아는 사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몽골에 지배당한 적이 있어요. 13세기에 칭기스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가 이끌었던 킵차크汗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모스크바 공국이 발전을 해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140년간 지배를 받던 1380년 15만의 러시아군과 20만의 몽골군이 러시아의 돈 강 근처의 쿨리코보에서 대치를 하게 되는데 몽골군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개울 근처에 포진해 있었어요. 개울을 건너오려면 아무래도 말들의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군은 러시아군을 간단하게 포위하지 못했고 치열한 전투 때문에 매복해 있던 러시아 군대가 몽골군을 덮쳐서 몽골군이 혼비백산에서 주랭랑치게 됩니다. 이것이 타타르에 대한 모스크바 최초의 승리인 쿨리코보 전투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몽골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100년 뒤 모스크바의 이반 3세가 킵차크汗국의 충성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이미 다른 나라와의 충돌로 쇠퇴해 있던 킵차크汗국이 별다른 전투 없이 대치 상황만으로 겨울을 나다가 킵차크汗국이 그대로 초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몽골군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이반 3세는 비잔틴의 황제 조카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잔틴이 멸망한 후에는 제3의 로마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잔틴의 쌍두 독수리를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좀 권위를 높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공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의 호칭을 러시아식으로 읽은 차르라는 이름으로 왕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몽골군에게서 러시아군을 해방시킨 대왕 이반 3세의 후계 바실리 3세를 지나서 그 바실리 3세의 맏아들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이반 4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반 4세는 바실리 3세와 후처 엘레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본처인 살로모니아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바실리 3세가 그녀와 이혼을 하고 그녀를 강제로 수녀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리스도교의 한 파였던 러시아 종교회가 이혼도 말도 안 되는데 가톨릭을 믿는 집안의 여자랑 재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둘의 재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이반 4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대는 약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대의 나라가 공포와 눈물로 얼룩지리라. 피가 강처럼 흐르고 그대의 도시는 불길에 휩싸이리라. 라고 바실리한테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반 3세가 3살 때 아버지 바실리 3세가 사망했고요. 8살 때 섭정을 하던 어머니 엘레나가 독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을 하긴 했지만 적대적이었던 대귀족들, 보야르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형식적으로만 대공자기를 물려받았고 러시아의 크렘린궁에 거의 갇히다시피 살았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그 전에 여러모로 이반 3세의 전제 정권에 눌려서 살고 있던 이 보야르들이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심지어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반 4세를 얼마나 괴롭힐 거예요. 괴롭히는 것도 엄청 치졸하게 괴롭혀요. 대공이니까 대놓고 못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기도 전에 귀족들이 이반의 침실에 몰려와서 고성으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야. 애 잠도 못 자게. 이때 이반의 나이는 13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이반이 자는 그 침실 근처에 개를 묶어놔서 개가 계속 짖으니까 이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게다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혀서 궁 밖으로 쫓아냈어요. 게다가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해요. 밀실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하기도 했고, 이 어렸던 이반 4세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반 4세가 다른 사람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드레이 슈이스키가 더러운 신발을 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정말 참기 힘들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누가 봐도 곧 죽을 것 같아 보였는데, 이반 4세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총명했어요. 글을 일찍 깨우쳤고 교회의 문헌을 많이 읽어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어머니가 독살되어 사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도 유력 보야르 집안이었던 슈이스키 가문과 벨스키 가문에서 이제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대공도 없고 전제 정권도 없고 뭐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유혈극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이 슈이스키 가문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이반을 조종해요. 총명했던 그는 학대를 받은 이후에 공격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들의 눈알을 뽑고 죽입니다. 그리고 말 타는 법을 배운 뒤로는 말을 타고 성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사람을 후려치거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강간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잔혹한 면모를 보인 이반 4세는 13살에 자신을 학대하던 보야르의 1인자 안드레이 슈이스키를 체포해서 크렘린의 개 사육사에게 개밥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13살이었던 이반 4세가 보야르들이 자신을 다 그냥 견제하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보야르의 1인자를 끌어냈을까 싶죠. 보야르 밑에 약간 지방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드보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드보리안들이 보야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반 4세의 왕위를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반 4세는 성인이 되던 1547년 교회를 통해서 대관식을 치르고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모스크바의 대공이 아닌 대왕이었던 칭호를 가진 할아버지 이반 3세의 차르를 그대로 따와서 러시아 차르로 등극한 최초의 차르가 됩니다. 물론 이반 3세가 최초의 차르이긴 하죠. 근데 즉위하면서 자신이 차르라고 명칭을 사용한 건 이반 4세가 처음이에요. 차르로 등극한 이반 4세는 명망 있는 로마노프 집안의 아나스타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아나스타샤는 로마노프 집안의 여자였어요. 동갑내기에 예쁘고 상냥하고 착한 아나스타샤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이반 4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돼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개차반 같았던 이반 4세가 아나스타샤 앞에만 가면 순한 양처럼 굴었으며 둘 사이에 6명의 아이를 두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거의 다 죽었고요. 이반이랑 퓨도르 둘만이 성인까지 살아남았어요. 이반 4세는 1549년에 전국 의회를 소집을 해서 귀족, 성직자, 상인, 자유민 등을 모아놓고 개혁 정책을 논의하고 승인을 요청했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보야르들이 자행했던 학대, 모욕, 부정부패 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관대하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혁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중앙으로 귀속시키고 보야르들이 마음대로 하던 지방법권을 드보량과 자유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귀족의 토지 세습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자의 봉토는 황제의 충성의 대가로만 승인한다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1550년에는 새로운 법전인 수제그니크를 편찬했고 이반 4세는 그렇게 절대 군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또한 외교, 군사 부문에도 업적을 쌓아서 귀족들을 좀 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군사 부문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화가 됩니다. 이반 4세는 오랫동안 모스크바 공국을 위협해온 카잔 칸국 정벌에 나서서 1552년에 병합을 했으며 1556년에는 아스트라한 칸국을 정복을 해서 이 카잔 칸국을 점령한 기념으로 성당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바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이에요. 원래 이름은 포크로프스키 성당인데요. 유명한 성인인 바실리를 모셨기 때문에 성 바실리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후에 이 성당은 모스크바 필수 여행 코스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영국이랑 통상조약을 체결을 했고 서유럽 국가들이랑 교역 루트를 개발을 하며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는 동유럽의 골칫거리였던 카잔 왕국과 아스트라한 왕국을 정리를 하고 시베리아로 가는 길을 열었는데 이렇게 동쪽을 정리하니까 이제 서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국경이 맞붙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결혼으로 연합을 구축을 하면서 세력을 점점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서로 눈치만 보던 러시아랑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연합은 발트해를 가지고 눈치 싸움을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발트해를 꼭 먹었어야 했어.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얼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슬금슬금 발트해에 진출을 하자 폴란드, 리투아니아 측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엉뚱하게 둘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있던 리보니아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554년 리보니아는 있어요. 딱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당황하고 뭐야 이네들. 야 가봐.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우르르르르 태화관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행해 가요. 물론 당황스러울 수 있어. 왜 자백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꿀릴 거 없다 라는 생각이었을 수 있어. 우린 당당하니까. 우리가 한 건 정당한 일이고 우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봐 이렇게 한 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민족 대표들이 잡혀갔고 또 다른 단체가 있죠. 우리 학생들은 탑골공원에 모여만 있었어. 민족 대표 33인이 와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축인데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오시지? 이분들이 언제 오시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SNS, 카톡 이런 거 못하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지. 언제 오지?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뭔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뭐 할 수 있겠니?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갈까? 라고 생각할 때쯤 돌연 한 학생이 연단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해요. 모든 자애가 조선 독립국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표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 정권을 영육케 하리라. 딱 이러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읽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뭐지? 왜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라고 하는데 모여있던 학생들이 막 태극기를 뿌리기 시작해요. 태극기를 나눠주고 미리 인쇄해왔던 독립선언서를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거기서 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극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은 당황했겠죠. 이건 이 당시 사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치니까 일본 경찰들이 와요. 일본 경찰들이 와서 막 잡아가고 때리고 난리가 났겠죠. 시위대 너네 물러가! 라고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3.1운동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순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3.1운동이 지난 이후에도 만세 시위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 3.1운동이 분수령이에요.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활발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3월 중순이 되면서 이 철도가 연결된 중소도시로 3.1운동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3월 말에서 4월 초는 거의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들불처럼 이 기차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니까 학생들이나 이 지방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을 다 같이 하자 이거예요. 중소도시로 퍼져나가고 더 작은 마을로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1919년 4월 전북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교사였던 41세 문용기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을 해서 선생이 아니라 당시 진짜로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선생님이었는데 주변인들이랑 같이 장날을 만세운동 거사일로 잡아서 4.4 독립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그날 신도들, 학교 학생들, 온 사람들이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장터에 모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들고서 문용기 선생의 주도로 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점점 늘어났고 만세 함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 헌병이 나타나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문용기 선생은 성도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어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걸 본 일본 헌병이 태극기를 들고 있던 문용기 선생의 오른팔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태극기가 뚝 하고 떨어졌겠죠. 오른손과 함께. 그러자 문용기 선생은 팔 하나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멀쩡한 왼팔을 들어서 다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 또다시 왼손을 자릅니다. 또 떨어졌겠죠. 두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격분한 일본 헌병은 문용기 선생을 따라가서 총검으로 온몸을 찌르고 난자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해요. 그리고 시신 수습까지 방해했어요. 이걸 부인인 최정자 여사가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밤중에 몰래 가서 겨우 수습합니다. 유족들은 문용기 선생이 순국했을 당시 입었던 이 피 묻은 저고리랑 두루마기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빼앗길까봐. 이걸
이 피 묻은 저고리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었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걸 꺼내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죠. 이렇게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운동을 조직하는 사람이나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구성 수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고 이 만세운동의 성질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초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교인이랑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방에 내려가서 불신 검문에 걸릴 뻔도 했어. 열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앞에서 일본 순사들이 너 태극기 또 들고 있어? 아주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독립운동한다고 난리야. 너네 태극기 들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걸릴 뻔한 학생이 치마 저고리에 치마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태극기. 그렇게 태극기를 무사히 들고 들어온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학생들을 주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름 없는 민중들의 참여가 점점 늘었어요. 운동은 점점 투쟁으로 발전하게 됐고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시위 운동을 벌입니다. 농민들은 지역별로 장날이 서잖아. 장날마다 독립선언식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만세 운동을 하고 상인들은 문을 닫고 만세 운동에 참가를 하고 이때 고향으로 돌아갔던 어린 학생 중에 한 명 이름이 유관순입니다. 1902년 3남 1녀의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14살의 나이에 선교사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고등부로 진학을 했어요.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최대의 독립운동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고등과 1학년 유관순은 만세 시위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선생님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외국인이었는데 바깥에서 막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이 유관순도 나가려고 했어. 나가서 나도 만세를 외쳐야지 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 미션 스쿨이었던 이화학당에서 선생님이 막아섭니다. 나는 너희들을 저렇게 위험한 데에 보낼 수 없어. 가고 싶으면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하지만 유관순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라를 살려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담을 타고 나가버렸어. 그렇게 만세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만세 시위가 난리가 나니까 1919년 3월 10일에 학생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휴교령을 내려버렸어. 아예 모일 구실 자체를 안 만들어줬다고. 휴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관순이 어떻게? 중소도시로 내려가게 되겠죠. 고향인 천안으로 가게 됩니다. 4월 1일, 음력 3월 1일이에요. 병천이라고 하죠. 아웅네 장터에서 장날의 만세 시위를 전개했어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 시위를 이어갔죠.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유관순의 부모 유중봉과 어머니 이씨가 있었어요. 이 부모님 역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또다시 일본 헌병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총으로 쏴서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내 이놈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참히 죽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쏴서 죽여버려요. 눈앞에서 부모님을 잃었어. 일본군한테. 현장에서는 유관순이 잡혀갑니다.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야. 순식간에. 일본
일본 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네가 한 거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 너 더 이상 이거 안 한다고 얘기해. 수사에 협조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유관수는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렇게 5월 9일 1심 재판에서 재판정에다가 호통을 칩니다. 나이도 어린 학생 17살짜리가 재판정에 서서 제 나라를 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히 뺏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뺏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배가 죄가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 자체가 일단 거의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오라버니였던 유우석이라는 사람 역시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하고 오라버니였던 유우석도 독립운동가였고 유관수는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극적으로 만난 때가 있었어. 언제였냐? 둘 다 잡혔을 때야. 오라버니 유우석이 잡혀서 공주 검사국의 송치가 됐어.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유관수는 잡혀 들어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힙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 8관에 있었거든요. 8호실에 있었어요. 이 8호실에는 이 여옥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가둬놓는 옥사, 여옥사. 이 여옥사 8호실에 있었는데 여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 누가 있냐면 기생이 있어. 이름은 김향화입니다. 김향화라는 기생이 수원의 기녀들 30명을 데리고 3월 29일 날 수원 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잡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1운동은 신분 다 같은 탄산이 아니다. 오직 100% 리얼 탄산만이. 직업 계층을 뛰어넘은 민족적 운동이란 이야기예요. 넌 기생도 잡혀왔냐 하겠지. 근데 기생까지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건 계층은 중요하지 않아. 신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조선인이면 모두가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때였어. 그렇게 유관수는 8호실에서 그 추운 날 굉장히 힘들게 버텼어요. 그 방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임신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감옥 안에서 출산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안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 추운 날 아기 기저귀를 가는데 아기 기저귀가 얼었어. 애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이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유관수는 이거를 손으로 다 짜서 자기 몸에다가 둘러서 이걸 말려주기까지 합니다. 고작 17살짜리가 애기 오줌 만지기도 기저귀 갈아주기도 진짜 싫을 나이에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여자들이 서로서로 다 도와줬어. 유관수는 1919년 4월에 체포돼서 처음 1심 때 받은 형량이 5년이었어. 5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재판정에다가 항소를 했어.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외치는 건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항소를 해서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3년으로 줄었어. 3년으로 줄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1920년 4월 28일 날 영친왕이 결혼을 하면서 특별 사면령을 내려요. 특별
수술 사면을 하면서 여기 유관순이 끼어서 형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만 있으면 됐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4월에 체포돼서 7월까지 재판이 있었으니까 3개월이 소요가 됐잖아요. 이 3개월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개월만 감옥에 있었으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출소를 5개월 앞두고도 계속해서 고문을 받아서 만신창이인 몸으로 계속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수없이 구타를 당해요. 그러고도 1920년 3월 1일, 정확하게 3월 1일, 또다시 감옥 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3월 1일이 되니까 그 당시의 느낌을 다시 되새기면서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던 조선인들 사이에서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서대문 형무소는 사실 한 깜빵 안에 5명 정도 수용 인원이에요. 그런데 5명 수용 인원을 당연히 안 맞췄겠지. 한 방에 막 35명씩 때려 넣었어. 그러니까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서로 섰다가 너 잠깐 누워서 자 하다가 얘 잠깐 일어나면 그때 난 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서로 교대해가면서 잘 정도였어. 그 좁은 감방 안에 진짜 자는 것도 힘들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 막 밀어 터지죠. 원래는 500명을 넣을 수 있었어.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는 500명이 정원이었는데 3,000명을 집어넣었어. 전체 서대문 형무소 안에 3,000명. 6배 많은 인원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3,000명 전원이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야. 유관순을 따라서. 그러니까 또 일본이 화가 나기 시작하죠. 데려다가 또 고문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 고문만 한 100여 가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면도칼로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여성에게는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성고문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유관순이 마지막으로 친오빠인 유호석을 봤을 때 한 말이 그거래요. 오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해요. 출소일이 1920년 9월 31일이었어. 근데 2일 전에 사망했어. 이틀만 버티면 나올 수 있었는데 이틀을 못 버티고 죽었어. 사망 원인은 타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내장, 방광의 파열.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유언은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지만 내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정도였어.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유관순 사망 당시 나이는 18살. 고작 18살. 이 사진은 원래 우리는 이 사진을 많이 봤지만 사실 이 사진은 일본 경찰한테 엄청나게 맞은 후의 사진이에요. 원래 안중근 의사도 4번째 손가락이 자르고 본인이 자르셨습니까? 자르고 사진을 원래는 꼿꼿하게 서서 찍었단 말이에요. 잡힌 직후에 사진을 찍는데
꿋꿋하게 서서 사진을 원래 처음에 찍었어.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찍힌 사진은 무릎이 꿇리고 얼굴을 얻어맞은 사진이에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야. 얼굴을 얻어맞고 퉁퉁 부은 상태의 얼굴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두덩이도 부어있고 여기 볼도 부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말고 복원한 원래 붓지 않은 상태의 얼굴이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얼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3.1운동이 있었던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보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지역 이야기하면 다 아실걸요? 1919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 강서 지역, 경상, 경기도, 화성, 송산 지역, 향남, 장안 다 퍼져나갔어. 그 중에서 화성 주민들이 수천 명의 화성 주민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어. 그러자 일제는 예고 없는 발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6명의 주민이 사살됐어요. 400여 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봉화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면사무소 사무실을 습격하기 시작하고 일본 순사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 시작은 평화 시위였지만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성질이 바뀌어갔어. 니네가 우리 때렸어? 우리도 똑같이 때려줄 거야. 봉화 들자. 똑같이 때려주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일제의 눈엣 가시가 됐습니다. 이 화성이. 그렇게 4월 15일 오후 2시경 화성 제안리로 들이닥친 순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야, 우리가 때렸던 거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순 없었다. 근데 그거 미안하니까 우리가 사과할게. 너네들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모아두고 사과할게. 교회로 와라. 주로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7살 어린아이가 동생 먹여 살리겠다고 식모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아마 먹을 거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제안리 교회로 불러요. 미리 명단을 다 파악했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에 찾아가서 데려왔어. 그렇게 교회에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나서서 부처의 변을 직접 먹었다고요. 아니 이 맛은 똥에서 신맛이 납니다. 라며 맛평가를 했고 대리진단의 해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지 않느냐 라며 쓰기 쓴 쓸개를 핥았다고 합니다. 사기 월왕 부천세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을 용서해주자 월나라 왕 부천은 월나라로 돌아가서 몸소 고통을 겪으며 고심하는데 앉은 자리에서는 쓸개를 두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항상 쓸개를 바라보며 마시거나 먹을 때에도 쓸개를 맛보았다. 자,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이제 부천 혼자 그냥 봄쓸개를 핥아서 생볼까 합니다. 체코군단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도 아주 짧게 언급이 되는데 무장투쟁에 사용되었던 우리 독립군의 무기가 체코군단으로부터 구입된 것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참고로 체코군단의 정식 명칭은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지만 이번 컨텐츠에서는 편의상 체코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잘 훈련된 독립군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뛰어난 전략에도 있었지만 이전까지 일제의 신식 무기에 대항해 화승총 등으로 무장했던 의병들이 번번이 대파당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체코군단으로부터 구입한 우수한 최신식 무기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 이범석 대장은 자신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독립군이 체코 군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렸고 우리에 대해 연민을 표시했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망명군대는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분로분정서에 판매하기로 했다. 후랴. 한국과 체코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식민 지배를 경험했지만 불굴의 독립의지와 민족성으로 독립을 이뤄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근대사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체코의 무기가 어쩌다가 2억 마일리 떨어진 우리 독립군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걸까요? 또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의 군인들이 왜 대륙의 반대쪽 끝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 있었던 걸까요? 지구 한 바퀴를 도운 체코 군단의 대장정, 그리고 독립군과 체코 군단의 아주 기묘한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체코 군단의 대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복잡하게 얽혀있던 유럽의 정세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유럽은 19세기부터 본격화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급성장을 이뤄냈고 넘쳐나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원자재를 수입할 식민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국은 식민지 쟁탈전에 열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맞이한 20세기는 바야흐로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일찌감치 산업화와 정치 안정을 이루는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보유했고 뒤늦게 국내 정치의 안정을 이뤄낸 프랑스가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옆나라 독일 제국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는데 통일전쟁을 치르느라 영국, 프랑스보다 산업화가 늦어졌고 내륙에 위치해 있어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뒤처지게 됐죠. 하지만 비렐름 2세와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의 지도 아래 보불전쟁에서 숙적, 프랑스를 패퇴시키는 등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의 성장은 주변국을 긴장시켰고 독일 제국 입장에서도 해외 식민지를 모두 선점한 영국, 프랑스가 아주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편 식민지 개척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륙 중부 유럽에서도 또 다른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당시 유럽은 19세기부터 확산된 민족주의가 뿌리를 내려 있었고 오랜 시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발칸반도의 남, 서 슬라브인들은 모든 슬라브 형제들이 힘을 합쳐 외세를 물리치자라는 범슬라브주의를 내걸고 단결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슬라브 민족 러시아가 큰형님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한 신흥국가 독일 제국도 범게르만주의를 내걸고 오랜 시간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 지역의 결속력을 다지며 적극적인 팽창 정책에 나섰고 같은 독일어권이자 게르만 국가인 오스트리아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특히 발칸반도의 같은 슬라브 국가 세르비아를 앞세워 호시탐탐 지중해 진출을 노리던 러시아와 이를 견제하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민족주의와 맞물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고 주변국들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표현대로 이 시기 유럽 국가들은 거의 화약더미 위에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결국 1914년 사라예보에서 떨어진 불씨가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슬라브 민족주의자였던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를 빌미로 세르비아를 침공했고 같은 슬라브족 동생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볼 수 없었던 큰형님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던 오스트리아를 아주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도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던 러시아를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러시아와 가까웠던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 미국 등이 각자의 동맹국 편에 서서 줄줄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전장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대되죠.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체코 군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체코인은 서슬라브계 민족으로 게르만계와 헝가리계가 주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 항상 탄압받는 존재였고 종교도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당하기도 했죠. 전쟁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체코인을 진입해 세르비아, 러시아와의 전선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체코인들 역시 당시 유행하던 범슬라브주의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보다는 같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 러시아에 더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등 떠밀려 나온 전투에 싸울 맛이 나겠어요? 이들은 기회만 되면 연합군 진영에 투항하거나 탈영해서 아예 집단 귀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체코 독립운동 지도자 토마스 가리크 마사리크 등 망명 정치인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체코 병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들은 가장 규모가 컸던 러시아 내에서 독자적 군단으로 편성됩니다. 또한 전쟁 이전부터 박해를 피해 같은 슬라브 민족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대에 정착했던 체코인들 또한 대거 군단에 합수하게 되죠. 이렇게 2만으로 시작한 병력은 나중에는 무려 6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러시아 짜르 니콜라이 2세와 연합국으로부터 체코의 독립을 약속받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열심히 싸우며 많은 전공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체코 군단은 또 다른 대형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바로 1917년 체코 군단을 후원하던 니콜라이 2세가 추출되고 반제국주의, 공산주의를 내건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는 러시아 혁명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3년차로 치닫던 1917년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으로 짜르 전제 군주정이 무너지고 온건파 사회주의자 케렌스키가 주축이 된 사회혁명단이 러시아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공화정으로 재탄생한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공화국 임시정부는 짜르가 맺은 모든 조약을 계승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도 달라진 게 없었죠. 이러한 민중의 불만을 간파한 급진 정치 세력 볼셰비키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무산계급에 의한 정권 탈취와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죽창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자! 였던 거죠. 그리고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린 볼셰비키 집회에서 4월 태제로 유명한 당면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 임무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4월 태제의 첫 번째 강령은 계속되는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시한다 였습니다. 억압받는 세계 모든 노동자들의 죽창연대를 주장했던 레닌으로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모두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보였던 거죠. 레닌의 이러한 방침으로 볼셰비키와 임시정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한편 3년차에 접어든 전쟁과 불안정한 정권 교체로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는데 극심한 식량난은 물론이고 연료와 원재료도 부족해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임시정부가 혁명 세력이라 굳게 믿었던 러시아 민중들의 배신감은 상당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전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 지주를 추방하고 노동자가 공장을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나선 병사들은 임시정부가 임명한 지휘관을 추방하고 자신들이 직접 지휘관을 선출하는 등 통제 불가 막장 상태를 달리게 되죠. 같은 해 10월 26일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 적이 되는 민심을 등에 업고 중앙전신국, 우체국, 전화국 등 주요 시설을 장악했고 이틀 뒤 임시정부 총사인 겨울공장까지 장악하며 혁명의 성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0월 혁명입니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 공산정권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볼셰비키는 혁명에 성공했지만 광활한 러시아 영토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볼셰비키 군대인 적군이 장악한 몇몇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는 지주들과 귀족들이 중심이 된 반볼셰비키 세력, 일명 백군이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러시아의 지배권을 둘러싼 적백내전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카자크, 타타르, 카카스 등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 자치구는 이참에 너도 나도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고 독일은 이들의 독립을 지원하며 소비에트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볼셰비키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무상분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군 병사 대부분은 자기 몫을 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고,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지지를 받은 볼셰비키는 이들의 귀향을 막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후 철강과 석탄 등 러시아 산업의 집약지였던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두고 독일과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행정체계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오합지졸 소비에트 군대가 군사강국 독일의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소비에트는 굴욕적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을 맺고 독일에 사실상 항복을 하는데, 이 조약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는 무려 유럽 영토의 절반, 석탄 산업의 90%, 철강 산업의 70%를 동맹국에게 할양합니다. 이때 상실한 영토가 약 22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반도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대륙의 클라스죠. 정전협정을 맺은 소비에트는 더 이상 체코 군단이 필요 없어졌고,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체코 군단도 조국의 독립이 목표였지 공산혁명이나 내전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 등 서부 전선으로 이동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한 독립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육로는 물론 발트해와 흑해 등 서방으로 가는 바닷길이 모두 삼국동맹의 지배권에 놓였고, 무르만스크 등의 북극해 항구를 통해 가는 길은 적군과 백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체코 군단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토마스 마사리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해 미국의 배를 얻어 타고 서부 전선까지 이동하기로 합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 정신나간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죠. 또한 신생독립국 체코의 근간이 될 군단의 전선 투입을 최대한 늦춰 인명 손실을 막으려는 속셈이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레닌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체코 군단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잘 훈련된 대규모의 체코 병력이 자국에 상주하는 것이 불편했던 레닌과 집에 가고 싶었던 체코 군단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거였죠. 그렇게 체코 군단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이었으면 오늘 컨텐츠를 못했겠죠. 체코 군단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으로부터 3개월쯤 지난 1918년 5월 6만여 명의 체코 군단은 모스크바 동쪽으로 1700km 떨어진 시베리아 철도의 시작점이자 볼셰비키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첼랴빈스크에 집결해 블라디보스토크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버립니다. 강화조약에 따라 본국으로 소환 중이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로들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소비에트를 불복시키고 사실상 승전국 포로로 기세등등하게 귀환 중이던 이들은 체코 군단을 보자마자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짱돌을 던지고 법규를 날리며 시비를 털었고, 양측의 기싸움은 점점 거칠어져 헝가리 포로들이 던진 돌에 체코 병사 한 명이 맞아 죽고, 그러자 분노한 체코 병사들이 헝가리 포로 몇 명을 끌어내서 총으로 쏴 죽이는 대환장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나타난 첼랴빈스크의 볼셰비키 당국은 오히려 발포한 체코 병사를 체포하고 군단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데, 사실 체코군 어느 틈에 끼인지 선천대력 이후로 홍수와 파문과 전쟁의 겁재가 서로 번갈아서 그칠 새 없이 세상을 진통하였으나 아직 큰 병력은